안녕하세요. 6,000년의 음악 역사를 음악 초보자님부터 박사님까지 모시며 가장 쉽고 재밌게 강의하는 닥터 정 프렌치입니다. 여러분이 염려해 주신 덕분에 긴 유럽 여행을 마치고 거의 한 달 만에 루틴 라이프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의 강의는 제가 이번에 다녀온 리버 크루즈 코스인 네덜란드,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그리고 체코, 프라하의 환상적인 곳으로 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체코의 프라하는 처음 다녀온 나라라서 저에게는 94번째 방문 나라가 되겠습니다. 곧 100나라. 여러분은 오늘 재미난 여행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 강의 방식대로 음악 역사와 관련된 많은 필드를 접하시며 새로운 경험과 함께 엄청난 보물들을 가져가실 겁니다. 저와 함께 여행하실 5나라는 라인강, 인강, 도나우강, 다뉴브강이라고 그러죠. 도나우강을. 그리고 몰다우강을 따라서 발전되었으며 모두 운하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영상은 3부작. 독립적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재밌게 만들겠습니다. 유럽의 이 5개 주요 강들은 국가의 경계선을 만들었지만 또 서로 다른 그 문화권과 민족들을 이어주는 길이 되어 왔습니다. 특히 이 강들은 네덜란드, 독일, 오스트리아를 발전시킨 게르만족과 헝가리의 우랄 민족 그리고 체코의 보헤미안의 낭만적인 문화를 형성하며 수많은 예술가와 음악가들을 탄생시켰죠. 18세기부터 유럽 귀족 사회에서 이 5나라를 교양을 쌓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예술 문화교육의 성지 순례와 같으며 그랜드 투어라고 불렀습니다. 각 도시의 궁정과 음악 아카데미들은 매년 뛰어난 음악가들을 선정해서 그랜드 투어상을 수여하였고 핸델, 모차르트, 베토벤, 쇼팽, 리스트 또 누굽니까? 그 베를리오즈, 바그너, 드뷔시, 라벨 등 이 수많은 거장들은 바로 이 그랜드 투어를 통해서 그들의 작품 세계를 확장시켰습니다. 당시는 비행기가 없었으니 보트나 마차를 타고 다녔습니다. 특히 모차르트는 5살 때부터 아버지 네오폴트와 함께 이 그랜드 투어에 참여해서 여러 궁정에 초대되어 연주했고 이 경험은 그의 음악적 형성과 이 성장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 역사적인 그랜드 투어를 여러분과 함께해서 매우 기쁩니다. 첫 번째 네덜란드. 네덜란드 하면 모두 튤립 그 꽃밭과 보트 타고선 카넬 사이의 이쁜 마을들을 보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을 좀 특이한 곳으로 모시겠습니다. 암스테르담의 풍차 마을을 방문해 볼까요?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13개의 풍차가 300년간 이 네덜란드의 땅을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이 마을에 풍차들이 없었다면 조금 전 공항에서 버스 타고 내려다보신 그 도시 건물들이 전부 잠겨 있을 것입니다. 네덜란드는 3분의 1의 땅이 바다보다 낮죠. 그래서 중세기 때 이 베니스처럼 돌과 이 벽돌을 세금으로 받아 바다를 메꾸었고 풍차를 열심히 돌려서 바닷물을 강 쪽으로 열심히 퍼날려서 북해로 내보내야 합니다. 네덜란드를 만들 대단한 엔지니어링이죠. 이 풍차에 관한 재미난 이야기가 많죠. 네덜란드의 화가 렘브란트의 풍차, 아테네 국립미술관에서 7분 만에 도난당했다가 9년 만에 찾은 그 몬드리안의 풍차, 반고흐의 풍차, 풍차를 음악으로 묘사한 드뷔시의 문학에선 돈키호테와 풍차. 이렇게 풍차는 예술, 음악, 문학에 낭만적으로 묘사되었지만 정작 이 풍차집 속으로 들어가 본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을 풍차집으로 모시겠습니다. 주변은 온통 질퍽한 강과 하천의 수로들로 이렇게 이어져 있으며 그야말로 물의 나라입니다. 풍차집 입구에는 구식 화장실이 있네요. 볼일이 보는 아래 상자를 빼서 수로에 가서 씻어낸답니다. 멀리 보이는 보트가 일하러 가거나 장 보러 갈 때 타는 수로 버스입니다. 주인 아저씨가 전통 나무 슈즈 클럼프에 관해서 설명을 해주시네요. 클로그 슈즈가 바로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나무로 만들어 좀 무겁지만 물에 잘 젖지도 않고 진흙에 빠져도 쉽게 씻어내며 또 소나 이 말발굽으로부터 이게 발을 보호해주기 때문에 이곳 환경에 아주 잘 맞는 전통 슈즈입니다. 이 풍차는 거의 7, 8층짜리 빌딩 높이며 1층은 주인이 거주합니다.
비행기 날개만한 이 4개의 날개가 바람에 의해서 압력을 만들어 회전하면서 집안 그 중앙에 박힌 큰 나무축을 돌리고 그것과 연결된 이 톱니 모양의 방아가 돌아가면서 물을 퍼나르는 것이죠. 이 힘으로 곡식도 빻고 또 기름도 짜며 보트를 만드는 그 나무도 자랍니다. 집주인은 300년간 이 조상이 살던 그 자리에서 물려준 물건들을 지금까지 쓰고 있습니다. 꼭대기까지 올라가 볼까요? 매우 좁고 가파른 이 계단은 오를 때도 힘들지만 내려올 때가 더 힘듭니다. 엎어진 상태로 뒤로 내려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굴러 떨어질 수도 있어요. 풍찻집 한 채 값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알아맞혀 보세요. 2억, 3억, 한 채에 4 밀리언 달러, 즉 50억 원이 넘는다는 겁니다. 네덜란드는 이 대마와 매춘이 허용되는 나라입니다. 대마가 무조건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커피숍이나 이 잡화상에서 5g 용량만 사고 팔 수 있으며 쿠키 캔디에도 이 대마가 들어가 있어 캔디 함부로 받아 먹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매춘, 여자분들은 남편이나 이 보이프렌드를 암스테르담으로 혼자 보내지 마세요. 라인강 사이에 질비한 이 붉은빛 홍등가, 18살 이상 매춘은 합법적이며 마네킹 같은 여자들이 이게 불빛 창 안에서 떡만 입고 앉아서 허니 어서 와 남성을 유혹합니다. 윈도우 매춘은 포주가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자영업 성노동자로 분리되며 세금을 냅니다. 직업 여성은 보건소에서 정기적 건강 검진을 받지만 잠재적 매독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19세기 유럽의 제국주의가 멸망하면서 독립되어 자유바람이 분 네덜란드,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는 매독으로 영원의 자유로운 그 예술가, 음악가, 문학가들이 병들어갔습니다. 매춘부와 살던 고흐도 그런 증세로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고 동생 테오도 하룻밤 실수로 1년 만에 갔으며 배출로 딱지 떼준다고 친구 따라갔다가 31살에 간 슈베르트, 바이올리니스트 파가니니, 문학가 볼레르, 모파상, 오스카 와일드, 철학자 니체 모두 앞에서는 유명세를 탔지만 뒤에서는 매독 증세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으며 모두 힘들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네덜란드 사람들을 더치라고 부르며 500년 넘게 심심한 이 단선율 그레고리안 찬트만 부르던 유럽 음악 역사를 깨버리고 르네상스 시대 다성 음악을 발전시켰으며 바로크 음악의 문을 연 음악 역사의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바로크 시대 전까지만 해도 네덜란드, 벨기에, 프랑스, 오스트리아, 독일이라는 이 나라가 없었으며 신성 로마 제국 영지인 부르고뉴 공국에 속했습니다. 이 나라들에 걸쳐있는 지역의 사람들을 프랑크족이라고 불렀고 이곳에 모여 음악 예술을 논하고 발전시키던 지식인이나 귀족들을 프랑드르파 또는 플레미시파라고 불렀습니다. 이 프랑드르파들은 바흐 이전에 대위법을 최초로 사용하였으며 균형미를 주면서 하모니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무반주 다성음악 그 아카펠라도 바로 이 프랑드르파에서 나온 것이죠. 프랑드르파는 서양 음악의 이론과 형식의 그 기초를 다졌으며 르네상스에서 바로크 시대로 이어가는 거대한 전환점을 만든 음악의 파이오니어들이었습니다. 이 성 앞에 폰을 사용하는 독일 귀족들은 판을 사용하는 베토벤 가족의 독일 짝퉁 귀족이라며 소송을 했습니다. 법정까지 끌려간 베토벤 할아버지가 프랑드르파였으며 네덜란드 양반이라는 것이 인정되어서 베토벤의 자존심을 살리게 되죠. 그런데 원래 이 판이나 폰은 귀족이 아니라 게르만어로 토지, 지역이라는 뜻입니다. 즉 경주에서 온 김씨, 전주에서 온 이씨, 밀양에서 온 박씨 이같이 영어로 from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10세기경 봉건제도가 생기면서 영주들이 성을 중심으로 지역들을 지배하게 되자 판과 폰이 이 귀족촌 성 앞에 사용되기 시작한 겁니다. 네덜란드의 유명 화가들의 그림들을 보면 무시무시한 해부학이 많은데 왜 그럴까요? 네덜란드는 17세기 때 시체 해부학 잔치가 귀족들 사이에서 엔터테인먼트를 선행했습니다. 와인과 다가를 즐기며 의사가 직접 인간의 시신을 해부하는 것을 보는 이벤트입니다. 이거는 간이요, 이것은 쓸개요. 대표적으로 이 렘브란트의 그림 중 닥터
몬마르트르, 툴프의 해부학, 머르투의 해부학 모두 그 당시 화가들이 직접 그 해부쇼에 참석해서 그린 것입니다. 사실 이 해부학 쇼는 중세기 수도원과 르네상스 시대 이태리 피란체에서 이미 성행했으며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미켈란젤로는 교회를 통해서 아예 수십 구의 시신을 구해가지고 본인들이 직접 해부했으며 특히 다빈치는 39를 직접 해부하며 스케치한 것입니다. 이 헤이그는 스파이 천국입니다. 17세기에서 18세기는 아주 심했죠. 헤이그 밀사 사건 아시죠? 이준 열사도 이곳에 정보가 아주 빠르다는 것을 알고서 한국의 주권 침탈 사실을 세계에 호소하던 곳이죠. 네덜란드는 지리적으로 영국, 프랑스, 독일, 벨기에, 러시아와 가까워가지고 많은 민족들을 쉽게 접할 수 있으며 타국에서 박해받던 지식인, 정치인들이 이곳으로 피신하거나 망명을 하였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비밀 정보를 캐기 위해서 유럽과 러시아의 스파이들의 집합소가 된 것입니다. 엘리자베스 1세는 아예 프란시스 윌싱엄이 이끄는 세계 최초의 비밀 첩보망을 운영하며 음악가, 배우, 외교관, 사제들이 네덜란드를 들락거리며 음악 콘서트, 무역, 외교, 종교 모임을 통해서 비밀 정보를 캐낸 것입니다. 그녀가 활용한 음악가는 르네상스의 가장 유명한 삼총사 존 다울랜드, 윌리엄 볼트, 토마스 탈리스가 있으며 엘리자베스 여왕 1세 이불 속의 첩자들이기도 했습니다. 여왕이 세상을 떠나자 이들이 가장 먼저 처형 대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다음 2부 강의는 독일과 헝가리 그리고 3부는 체코의 프라하로 모시겠습니다. 그럼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